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참 힘들었던 시장입니다. 과연 연휴 이후에는 시장이 좀 살아날 수 있을까요? 금리 인하 시기를 앞두고 추석 연휴 이후에 주도 섹터와 함께 유망주를 찾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추석 특집 금리 인하 시기 투자 전략 함께해 주실 분들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스튜디오가 꽉 찼습니다. 메리츠증권 정영훈 과장,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IM증권 이화진 과장, 헤르메스타 하창환 본부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름만 해도 이렇게 깁니다. 스튜디오가 네 분으로 꽉 찼는데요. 자, 네 분과 하나하나 추석 연휴 이후에 주요 변수, 그에 따른 영향부터 체크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금리 인하입니다. 연휴 이후에 FOMC 결과를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텐데요. 미국의 고용 둔화세는 이어졌지만 급격한 침체에 대한 시그널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다. 우려는 과도하다라는 해석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연준의 50bp B컷이냐, 25bp 베이비 컷이냐 발표되는 경제 지표마다 계속해서 그 확률은 변화하고 있는데요. 정태근 이사님, 네. 연준의 결정, 금리 인하라는 주요 변수를 봤을 때 우리 연휴 이후의 이 영향과 전망 좀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네. 일단은 이 금리 전망을 할 때 그 연준 출입 기자인 닉티라오스, 외우기 좀 쉽지 않네요. 닉티미아우스 유명한 기자. 기자님. 네. 네. 외우지 못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이분이 그 얘기를 하게 되면 거의 이제 정설로 그렇게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뭐 25bp냐 50bp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 FOMC가 다가오게 되면서 약간의 25bp가 좀 우세한 그림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관심이 좀 없겠지만 20일 같은 경우에 아시겠지만 0.25% 인하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인하를 할 거라고 기대감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 2.5%에서 2.9%에서 2.5%로 내려오게 되면서 소비자 물가지수도 꺾이고 있고, 그리고 그 속에서 중요하게 이제 영향을 미쳤던 주거비 같은 경우는 PC의 중요한 변수가 아니거든요. 네. 그런 PC 물가지수 같은 경우도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현재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 그리고 월가 연준의 분위기도 일단은 인하 쪽으로 분위기가 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0.25% 정도 현재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예측하는 부분은 그렇게 전개가 되고 있고, 그리고 뭐 제 얘기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네네. 제 소견도 말씀드리자면은 그 원래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동결적으로 생각 좀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파월이 시장이 원하는 대로 해줄까라는 그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9월 달에는 이제 다음에 할 것이다라는 확실한 좀 신호를 주고 아마 이번에는 안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연준 전망치를 보게 되면 또 이제 가이던스를 보게 되면 50bp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아마 11월 달 빨라도 11월 달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시장의 컨센은 9월 FOMC 회의에서 25bp 인하 가능성을 높게 네네. 점치고 있기는 하나 소수 의견으로는 금리 인하 안 할 수도 있고 오히려 11월로 넘길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여기 나머지 세 분 이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없을 것 같은데요? 소수 의견입니다. 네, 소수 의견인데 이럴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계시다는 점. 일단 네. 시장이 원하는 만큼의 인하 그 폭이 나온다면, 그리고 경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우리의 우려를 좀 네네. 완화시킬 수 있는 발언이 나온다면 중립 이상의 시장 분위기가 나올 수 있을까요? FOMC 이후에? 정말 죄송한데 그걸 모르겠어요. 잘 시장이 원하는 방향을 하든 하지 네. 않든 그 부분이 좀 명확하지 않아서 저 개인적으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네. 매매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현금 확보하고 명절 이후에 좀 대응을 하라고 좀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걱정이 돼요. 어떤 쪽으로 나오든지 간에 시장의 반응에 대해서 확신이 좀 없다 보니까 네. 정말 죄송하지만은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들은 저도 명절 이후로 좀 네. 판단 좀 유보를 하고 있어요. 그래요. 25bp 인하 가능성을 일단 높게 점치고는 있으나 파월 의장의 입에서 또 어떤 언급이 나올지, 또 어떤 시사를 할지를 주요 포인트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요 변수입니다. 지난 8월 초 블랙 먼데이를 촉발시킨 원인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것이 또 경기 침체 우려 플러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슈였죠. 추석 연휴 이후에 뭐 FOMC만 있습니까? BOJ 회의도 있습니다.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발언들이 계속 나와서 엔화 환율에 대한 변동성을 키우기도
했는데요. 이화진 과장님, 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을 또 자극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전체적으로 엔캐리 트레이드 총 규모가 2천억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190조 원 되는 흐름이 있고 이제 결국에는 추석 연휴 18일쯤에 BOJ 통화정책회의가 열리게 되고 물론 이번은 동결로 하긴 하겠지만은 그만큼 일본 같은 경우는 계속 꾸준히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좀 상황이다 보니까 최근에 우에다 가조 총재도 12월쯤에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유력한 부분이 있고 물론 그 중간중간에 물가를 확인할 부분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물론 앞에서 이제 FOMC 관련을 해줬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당분간은 일본의 엔화 강세에 대한 부분은 좀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써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엔캐리 트레이드 관련해서 충분히 많은 청산 규모가 있긴 했지만은 앞으로 만약 금리 인상을 한다고 했을 때 더 가파르게 청산 규모가 좀 올라올 수 있다를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월 1일에 또 자민당 관련된 이제 총재 관련 선출 이슈가 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일본의 경제에 대한 통화정책 방향성에 따라서 시장에 좀 흔들릴 가능성이 좀 있다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동결 가능성이 높기는 하죠. 네, 동결은 하긴 하겠지만은 결국 기자회견이 대략 한 12시에 이루어지고 바로 그 다음 날에 또 우리나라가 또 개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오후 시장에서 우리나라 시장도 좀 빠지는 측면도 결국에 다음 주에 있을 그런 일본 네. 엔화에 대한 강세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서는 조금 어느 정도 좀 불확실성을 좀 유발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연휴를 앞두고 사실 미국에서도 달러 약세라든지 금리 인하에 대해서 여러 분분한 의견들이 나왔고 그리고 BOJ를 앞두고도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무언가가 나올지에 대해서 염두하면서 시장이 좀 경계감이 짙게 자리 잡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엔화에 대한 환율 변동성 여부가 또 주요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일단 경계감의 요소 하나로 잘 챙겨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또 하나의 변수 바로 미국 대통령 선거도 안 볼 수가 없겠죠.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선거 결과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대선 TV 토론 이후에 해리스 부통령 우위에 대한 좀 해석과 더불어서 해리스 트레이드 관련주들에 대한 움직임이 좀 두드러졌었죠. 하지만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정혜훈 과장님, 미국 대선의 영향은 어떻게 좀 점치고 계실까요? 우선 뭐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상 박빙이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좀 우세를 좀 가져가다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 이후에 이제 해리스가 등장하면서 이제 박빙 구도로 계속해서 이어졌었는데 이번에 그 1차 TV 토론이 좀 분기점이 좀 된 것으로 일단 시장에서는 그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번 이제 1차 미 대선 토론 이후에 해리스의 좀 압승으로 시장에서 좀 평가를 하면서 일단 지지율 격차도 상당히 좀 벌어진 그러한 좀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이러한 해리스 트레이드 모멘텀이 당분간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이제 대선까지 이제 2개월밖에 채 남지 않은 상황인데 아직 뭐 특별한 이제 이슈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트럼프 쪽에서도 이제 2차 토론에 대해서 확답을 아직 안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이러한 해리스 관련한 모멘텀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보자라고 하면 우리 주식시장 참여자, 투자자 관점에서 보자라고 하면 결국에는 바이든 정부를 좀 계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가장 핵심적인 또 정책 이슈 중 하나인 그러한 미국 그 IRA법 관련해서 이제 계속해서 연장선상에서 뭐 네. 2차 전지라든지 뭐 신재생 에너지 이러한 쪽으로 결국에는 시장에서 이제 주목도가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혹시나 뭐 시장에서 항상 뭐 평가하듯이 결국에는 이제 그동안 소외됐었던 뭐 2차 전지 또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또 관련해서 또 정책을 보게 되면 해리스 정책을 보게 되면 또 주택 공급 관련한 그런 또 정책도 네. 좀 주목해 볼 만하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또 이제 국내 관련한 그러한 또 건설 섹터 같은 경우에도 또 이제 뭐 그 미국에 또 관련해서 이제 이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건설 건자재 업종 같은 경우에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해리스 우위를 점친 전략인 거네요. 그렇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사실 지금 격차가 좀 더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만약에 반전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 반전이 나오려면 뭐 2차 토론 그리고 또 이제 다음 달에 이제 또 부통령 이제 토론이 또 예정돼 있거든요. 네네. 거기서 반전이 나오게 되면 다시 이제 트럼프 쪽의 그런 트레이드가 좀 재개될 가능성이 있겠지만 일단 시장에서는 당분간은 이러한 해리스 모멘텀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네. 높지 않을까. 그쪽으로 좀 역시나 상식적으로 봤을 때 베팅을 해야 되지 네.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으로 봤을 때 반전에 뭔가 나오지 않는 선에서는 그렇죠. 해리스 우위를 점치면서 관련한 종목들 중심으로의 관심은 당분간은 유효하겠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자, 이제 마지막 주요 변수.
바로 AI 거품론, 고점론, 반도체에 대한 우려입니다. 반도체 업황이 회복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지금 디램 가격의 하락세, 다운사이클에 대한 우려가 다시금 점증이 되고 있습니다. AI 반도체에 대해서도 HBM의 공급 과잉이라든지 그 우려 대비 과연 우리가 투자를 계속해서 해나가면서 수익성을 보여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죠. AI 거품론, 해소가 될 수 있을까요? 엔비디아는 회복력을 보여주나 사실 국내 업체들에 대해서는 좀 답답하잖아요. 네, 최근의 움직임을 좀 보시면 확실히 이제 엔비디아의 주가의 탄력도는 상당히 뭐 우려와 대비했을 때는 좀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반도체 안에서 좀 세부 항목들이 나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오라클이라든지 기타 이제 미국의 주요 AI와 연관되어 있는 이런 종목군들의 전망치나 기대감을 보시면 AI 고점이 꺾였다라고 보기는 상당히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컨콜에서도 좀 예고를 했었던 것처럼 골드만삭스 관련된 이제 부분에서 젠슨 왕이 AI에 대한 성장이 이제 시작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어쨌든 그 엔비디아 CEO가 말하는 그 멘트 안에서의 좀 힌트를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상 이게 만약에 산업의 성숙기로 넘어간다고 한다면 너도 나도 다 GPT를 다 쓰고 있어야 되고요. 너도 나도 AI에 대해서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이나 이런 쪽에 이제 성장이 제한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다들 적어도 하나씩은 가지고 있거든요. 뭐 TV, 네. 냉장고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 거품론이라기보다는 단기 고점론? 약간 요 정도로 그냥 순화해서 네.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산업의 성장기가 계속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지금 이제 AI 가속기라든지 최근에 이제 로봇들에서의 모멘텀들이 터져 나오는 걸 보면 앞으로 AI는 커지면 커졌지 사실상 좀 줄어들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좀 주변에서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올 때 오히려 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I 단기 고점론이다. 따라서 이 고점에서의 이런 여러 가지 우려들을 소화하는 성장통을 겪고 난 이후에는 결국 더 큰 시장에 대한 확장과 더불어서 지금의 하락을 오히려 기회로 보자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추석 연휴 이후의 주요 변수, FMC, 엔캐리 청산, 그리고 미국 대선 AI 거품론에 대해서 또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추석 이후에 시장을 주도할 섹터와 유망주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어떤 전망을 내놓고 있을까요? 권미정 캐스터 통해 정리하고 오시죠. 네, 4년 만에 금리 인하, 그 디데이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5bp 인하와 50bp 인하 사이에서 고민하는 연준. 시장의 흐름이 바뀌는 투자 격변기에서 증권가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한국투자증권은 2005년 이후 발생한 4번의 금리 인하 사례를 분석해서 금리 인하 초기 국면에는 코스닥과 중소형주, 성장주가 코스피와 대형주 그리고 가치주에 비해서 우위라고 분석했습니다. 금리 인하 이후 시장이 상승하느냐 마느냐는 50%의 확률로 반반이었는데요. 금리 인하 이후 어떤 분야가 상승했는지는 꽤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코스피보다 코스닥,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의 성과가 더 좋았고요. 그리고 가치주보다 성장주의 성과가 더 좋았는데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시장 금리가 하락하면 성장주가 유리하다는 인식이 있는데 과거 금리 인하 초기 국면에서는 실제로 그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조금 더 구체적인 섹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증권은 지수가 강세장의 범위를 벗어난 조정이 발생한 경우 지수 회복과 반등의 과정에서 주도주는 변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표는 지난해 8월과 10월 이후 국내 2차 전지 주가와 반도체 상대 주가를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이렇게 2차 전지 지수 급락 후 미국과 국내 증시 주도주는 전기차와 2차 전지에서 반도체로 교체됐습니다. 하나증권은 이번 조정 이후에는 미국의 금리 인하가 예정됐기 때문에 기업들의 수익성 지표가 주도주 결정에 중요한 변수가 될 거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증권은 이익 비중 증가, 수익성 개선,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PER 상승 업종과 기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국내장에서는 제약, 바이오, 소프트웨어, 유틸리티, 미디어, 그리고 건설 업종 안에서 영업이익률 최상위 또는 영업이익률 상승폭이 큰 기업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증권사 리포트와 인터뷰를 종합해본 결과 증권사들은 바이오 헬스케어, 건설, 자동차, 그리고 IT 섹터를 유망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각 섹터의 상승 모멘텀들 조금 더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입니다. 대규모 장기 투자가 필수적인 제약 바이오 섹터의 특성상 자본 비용을 결정하는 금리 변화는 섹터 전반의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이번 금리 인하 큰 호재로 작용할 예정이고요.
또 SK증권은 금리 인하에 더해서 바이오 산업이 실적 기대가 크다는 점을 주목하면서 바이오 산업은 상승장의 초기에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했던 FDA 신약 승인 현황은 2024년 55건으로 2018년 이후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 그 추세는 24년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바이오 기업들의 M&A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점도 바이오 산업의 활황세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라고 평가했는데요. 키움증권은 코로나와 금리 인하 시기 제약 바이오 산업은 K바이오 시즌 1을 지나왔고 현재는 셀트리온의 진펜트라, 유한양액의 랭라자, 또 SK바이오팜의 엑스코브리 등 국산 신약의 본격적인 미국 진출이 시작되면서 K바이오 시즌 2가 시작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제약 바이오는 하반기 금리 인하가 미뤄지고 실적과 신약 기대가 끌어주는 모습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수혜 섹터 두 번째는 바로 건설입니다. 지난 여름 금리 인하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들이 발표되면 GS건설과 HD현대산업개발이 상승한 바 있었는데요. 건설주의 최근 주가 상승은 잠시 오르다 말 테마가 아니라 지속될 수 있는 모멘텀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2022년 이후 건설업종 투자 심리를 꾸준히 압박해오던 부정적 요인들이 대부분 개선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주택 경기에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하는 금리 환경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미 기준금리에 앞서 선제적으로 하락하는 시중 대출금리는 24년 10월 피크를 찍고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이렇게 금리가 내려가면서 자연스럽게 아파트 매매 거래량과 주택 가격 그리고 전세가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데요. 주택 시세가 상승하자 건설사들도 신규 분양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4년 상반기 전국 착공 물량과 분양 물량은 각각 전년비 38% 그리고 56% 크게 회복했는데요. 내년부터는 시장에 본격 반등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의 수혜 기대를 받는 세 번째 섹터는 바로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섹터는 현재 2년째 피크아웃 우려에도 불구하고 최대 실적을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고 최근 현대차 인베스터데이 이후 밸류업 수혜주로서의 매력은 더 커지고 있는데요. 곧 이어질 금리 인하도 내구재와 임의 소비재 소비를 증가시키면서 자동차의 수요를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08년 10월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세계 분기가 경과한 이후 내구재 소비는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20년에도 그런 흐름은 나타났는데요. 매크로 환경과 기업의 호재가 자동차주의 상승 모멘텀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IT, 특히 인터넷과 소프트웨어도 금리 인하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입니다. 현재 역사상 최하단 수준인 밸류에이션인 인터넷 섹터는 우하향 추세를 지속하고 있는데요. 주가는 특별한 모멘텀 없이 금리와 광고 경기에 대한 기대에 좌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실적과 업황 모두 바닥을 확인한 밸류에이션이라고 평가되는데요. 증권사는 금리 인하를 비롯한 매크로 개선이 확인되면 위축되어 온 IT주자 지출의 회복세가 나타날 거란 기대는 유효하다 평가했습니다. 또 금리 인하로 소비자들의 소비력이 증가하면 소비자 업체들의 광고 수주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는데요. 이에 따른 인터넷 기업들의 광고 분야 실적도 개선되리란 긍정적인 기대에 더해지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리 인하 디데이, 투자 격변기인 만큼 꼼꼼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번 금리 인하가 다시 성장주의 시대를 불러올 수 있을지 함께 확인하시죠. 네, 증권가에서는 추석 연휴 이후에 주도 섹터 IT와 바이오, 건설, 그리고 자동차 섹터를 꼽았는데요. 그렇다면 여기 계신 네 분의 출연자분들은 추석 이후에 주도 섹터로 과연 어떤 섹터를 꼽아주셨는지 임급종 팀 대 종목겨루기 팀으로 또 나눠서 대결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팀이 정한 주도 섹터부터 먼저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네, 임급종 팀은 건설주를 그리고 종목겨루기 팀은 제약바이오주를 주요 섹터로 또 꼽아주셨습니다. 각각 이 섹터를 왜 추석 이후에 주요 섹터로 꼽았는지에 대해서 어필하는 시간과 또 그 대결을 펼쳐볼 텐데요. 정태근 이사님, 네. 건설 섹터입니다. 네. 네, 임급종 팀으로. 네. 이제 두 분이 같이 팀으로 왜 바이오보다 네. 건설 섹터가 금리 인하 추석 연휴 이후에 주도 섹터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매력 어필을 네. 들어갈 텐데요. 1분입니다. 네, 준비되셨죠? 그 매력은 우리 과장님이 확실하게 해주실까요? 아, 그 정영훈 과장님이 1분 매력 어필로 들어가 볼까요?
네,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정혜군 과장님이 네. 1분의 시간이 1분이요. 아무래도 제가 시간 믿고 제한 자신이 제가 못 없으셨던 지킬 것 것 같아요. 같아서 네. 시간을 잘 지키시는 정혜군 과장님이 네. 1분 매력 어필 건설주 들어볼까요? 우선 뭐 바이오 건설 두 개 다 개인적으로 좀 좋게 보고 있고요. 일단은 금리 피벗이 이제 본격화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가장 핵심적인 이제 수혜 섹터는 어디냐 놓고 보면 결국엔 시장에서도 바이오와 이제 건설 섹터를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저희는 좀 건설을 가지고 나오는 이유가 지금 현재 최근에 이제 시장 이제 선행 지표를 보더라도 반등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과거에도 보면 2014년부터 건설업이 본격적으로 반등했던 시기가 금리 인하 시기와 이제 맞물려서 이제 반등을 했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결국에는 추석 연휴 이후에 시장의 이슈는 이제 금리로 이제 모여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금리 인하 수혜 섹터로의 관심이 이제 옮겨갈 수밖에 없다. 그러한 점에서 봤을 때 일단 뭐 바이오 섹터도 대표적인 금리 인하 수혜 섹터지만 건설 업종도 참여자분들께서 눈여겨봐야 될 시기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저점 대비 단기가 또 반등을 시도하기도 했지만 확실히 바닥권에 있는 건설주들이 많고 금리 인하에 대한 그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다. 매력 포인트 짚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종목 겨루기 팀에서 바이오에 대해서 건설 섹터 대비 바이오가 더 매력적이다를 또 매력 어필을 해주실 텐데 하차원 본부장님께서 네. 매력 어필 또 해주실까요? 1분 들어가 볼게요. 네, 둘 다 금리 인하 수혜주죠. 그러면 누가 더 많은 모멘텀을 갖고 있느냐가 핵심인데 건설보다는 단연 네. 바이오, 제약 바이오가 압도적으로 이벤트가 있습니다. 일단 뭐 대선에서 공통점으로 제약 바이오, 특히나 제약 쪽이 좀 이슈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종목 좀 유명한 종목군들 보시면 다 기술 수출 네, 기대감 그렇죠. 있고 바이오 시밀러 뭐 특허 만료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뭐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 시밀러 이벤트 있고요. 또 CDMO에서 앞으로 생산도 많이 할 텐데 거기서 우리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황제주로 다시 등극을 하면서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은 이벤트를 갖고 있는데 누가 더 재료가 많은지가 사실 굉장히 좀 중요한 시장이고 네. 시장의 변동수가 나온다면 이런 호재가 많은 쪽으로 단연 수급이 쏠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단연 건설보다는 제약 바이오가 압도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건설 섹터와 제약 바이오 섹터 각각의 매력 어플을 들어봤는데 저는 제가 들으면서 똑같은 금리 인하라는 수혜를 가져가지만 그 안에서도 더 재료가 많다라는 바이오 쪽이 좀 혹하기는 했거든요. 자, 또 이런 시청자분들의 그리고 저의 마음도 돌릴 수 있는 건설 섹터에 대해서 이제 정태근 이사님도 같이 또 반박과 더불어서 아니, 우리도 재료와 그리고 안 좋았던 데 따른 더 좋아질 수 있는 룸에 대해서 네. 더 얘기를 해주신다면 대결을 네. 좀 펼쳐볼까요? 일단 건설 쪽 같은 경우에는 건설을 떠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하반기에는 외계인이 침공하지 않는 이상 미국 대선을 이길 만한 테마는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네. 그렇게 본다라면은 조금 전에 우리 정용 과장님 같은 경우도 미국 대선에서 얘기해 주셨는데 어쨌든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아시겠지만 인프라 투자가 진행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해리스 같은 경우에도 공약을 보시면은 4년 동안 300만 원의 주택 건설 공약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건설주 같은 경우에도 모든 종목은 아니겠지만 이 해리스 관련됐던 경제 공약 관련돼 가지고 또 정책 수혜주로서 부각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꼭 직접적인 수혜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테마라는 게 그렇잖아요. 간접적인 연관성이 있게 되면은 주가가 부양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대선 관련돼서도 이제 해리스 공약을 보게 되면 뭐 주택 건설 쪽 같은 경우도 당연히 수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근데 같고요. 그건 해리스가 돼야 하는 거잖아요. 대선까지만 딱 보면 됩니다. 네. 그러면 어차피 11월 달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12월 달 같은 경우는 뭐 소비자 같은 때 넘어가더라도 그리고 해리스가 안 되더라도 트럼프 같은 경우도 트럼프도 예전에 그 이전에 대통령 대선에 나왔을 때도 인프라 투자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충분히 트럼프 수혜주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트럼프 쪽을 보게 되면은 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볼 수가 있잖아요. 지금 뭐 TV에서 나온 내용들을 보게 되면 우크라이나가 네. 상당히 선방하는 것처럼 나오고 있지만 지금 우크라이나게 녹록한 상황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곡창지대 역할을 하고 있는 헤르손부터 그 아래에 있는 크림반도 그리고 그 우측으로 해서 돈바스 지역까지 서남 지역을 거의 다 뺏긴 상황이거든요. 네. 이 뺏긴 상황에서 전쟁이 완료가 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좀 높다고 봅니다. 러시아도 그거를 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트럼프가 만약에 되게 된다라면은 그런 식으로 전선을 만들어서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은 폴란드가 미국의 상당 우방이거든요. 그래서 폴란드가 위험해지는 걸 아마 트럼프도 그렇게 미국에서도 원하진 않을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우크라이나를 완충지대를 만들기 위한 어떤 그런 정전 협정 이런 게 들어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건설주 같은 경우는 미국 대선 공약, 우크라이나 재건 여기서 충분히 또 매력적인 부분도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건설 섹터도 금리 인하뿐만이 아니라 재료가 풍부하다. 사실 재료라고 한다면 자체적인 재료도 재료겠지만 무엇보다 이제 네. 미국 대선 관련해서 두 후보 모두 뭔가 이제 가져갈 수 있는 공통 분모로서의 건설주들 관심 말씀해주셨고 최근에 또 국내 주택 경기 관련해서도 뭐 집값과 연동해서도 기대감이 다시금 높아지고 있고 무엇보다 원가 개선이 또 이뤄지고 있다라는 점 안 좋았지만 좋아지는 회복에 대한 기대를 금리 인하에 대한 또 수혜와 맞물려서 볼 수 있을지 그 포인트를 또 미국 대선까지 확장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자 바이오 또 바이오 이 자체적인 매력을 그럼 또 하나하나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뭐 저희도 뭐 약가이나 두 대선에 대한 후보 공약이고 물론 그렇죠.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약바이오 뭐 돈 못 벌잖아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이제 CDMO 내년부터 삼성 바이오로지스, ST팜 그리고 우리 정태근 이사님이 좋아하는 바이넥스 네. 다 내년부터 돈 이제 굉장히 네. 크게 벌 수 있는 흐름을 나오고 있죠. 물론 이번에 폐결 이슈도 나왔지만 삼성 바이오로스 내년부터 5공장 완공되면서 매출 본격화되죠. ST팜 같은 경우도 제너럴 이마트 테스트랑 아니면은 그리고 렉비오 거기다가 네. 길리어드 사이언스와 관련된 빅타미 같은 경우 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장이 그게 가동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이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셀트리온 아까 나왔던 뭐 에스코프리 뭐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도 이제 하반기나 내년부터 사실 뭐 바이오 시밀러 쪽에 대한 메디케어 IR에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그 약가에 인했다는 그 침투율이 본격화되면서 좀 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바이오 회사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다고 보고 네. 있습니다. 뭐 이번 주에 뭐 에스모도 있겠지만은 유황영행이 왜 세론이 안 나왔습니까? 그 결국엔 향후에 그 로열티에 대한 개선들, 뭐 알테전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게 우리가 2015년대, 2020년대 초반에 그 흐름에서 이제 탈피해서 그만큼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에 대한 위상이 굉장히 레벨업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 규모 자체가 커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해봤을 때 이게 단순히 금리 인하로 하반기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본격적인 성장 궤도로 네.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포인트를 또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미국 대선의 수혜 바이오도 사실 기대감이 크다 보니 그러한 모멘텀도 있지만 무엇보다 자체적으로 가져가는 종목별로 하반기에 또 기대하고 있는 이벤트가 있는 종목들이 많다 보니 이제 성장 국면에 진입을 했고 이제 시작이다. 바이오주 많이 오른 종목들이 많긴 하나 거기서 지금 또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는 대장주가 있다라는 점이 또 주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 시기 추석 연휴 이후의 주도 섹터 각각 바이오와 건설 섹터에 대해서 대결을 해봤는데요. 자, 이에 따라서 하반기에 또 이 안에서 섹터 내에서의 각각 주요적으로 보시는 종목으로 더 매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섹터 그 안에서의 핵심 유망주를 또 꼽아볼 텐데요. 금리 인하 시기라고 한다면 건설 섹터 안에서 최근에 또 탄력적인 흐름을 보여줬던 종목들도 있어서 더 시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먼저 어떤 종목을 주도주로 꼽아주셨는지 화면을 통해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건설 섹터 내에서는 SD 현대산업개발과 삼성물산을 꼽아주셨고요. 바이오 안에서는 알테오젠과 리가캠바이오를 꼽아주셨습니다. 사실 종목이 그렇게 신선하지는 않은데요. 네. 그래도 핵심주를 꼽아주셨으니까 핵심주가 잘 가야 또 종목 확산이 나오겠죠. 자, 정영훈 과장님, 추석 이후 건설 섹터 안에서 SD 현대산업개발을 꼽아주셨어요. 네네. 관심주로 말씀해 주시고 나서 이 종목 또 시세 좋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더 갈 수 있을까요? 네, 일전에도 한번 이제 이 종목 이제 관심주로 말씀드렸었는데 여전히 이제 그 업종 내에서 탑픽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장에서도 현대산업개발을 지금 탑픽으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가장 이제 주가 이제 그 퍼포먼스가 가장 좋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뭐 아시다시피 지금 앞서도 뭐 이제 건설 섹터 말씀드렸는데 이제 금리 인하 대표적인 수혜 업종이죠.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건설주 추이를 보게 되면 과거에 한 10년 전, 정확하게 10년 전 2014년도에 좀 기시감이 최근에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당시에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턴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건설주 섹터가 본격적으로 시장이 좀 주도 네. 섹터로서 주목을 받았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비슷한 그런 양상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 환경 요인도 모두 좀 그동안에 이제 좀 부정적인 요인들이 최근에 계속해서 우호적으로 좀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금리 인상이 본격화되면서 이제 분양 시장 위축과 함께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이 좀 침체 일로에 좀 그동안에 계속해서 이어졌었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과 더불어서 분양 시장도 최근에 상당히 좀 호조를 보이고 있고 여기에 또 이제 인플레이션도 좀 완화가 되면서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최근에 이제 공사 그 현장들을 보게 되면 공사비가 오히려 최근에 좀 하락하는 네. 그러한 또 평당 공사비가 하락하는 모습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국내 이제 주택 산업의 가장 또 핵심적으로 가장 좀 많은 좀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는 이 HDC 현대산업개발이 가장 역시나 가장 빠르게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여전히 계속해서 좀 탑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여기에 뭐 아시다시피 이제 곧 광운역 그 역세권 사업 이제 곧 이제 착공 분양이 지금 예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과연 이제 분양가가 이제 얼마 나올지가 이제 관건이긴 하겠지만 최근에 분양 추이를 보자라고 한다면 시장에서 예상하는 한 1.5조 이상의 높은 또 수익을 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멘텀이 당분간 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네. 봤을 때 계속해서 업종 내에서 좀 탑픽으로 네.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설 섹터 내에서 HD 현대산업개발을 탑픽으로 또 제시해 주셨고요. 또 이 안에서 정태근 이사는 삼성물산을 꼽아 주셨습니다. 여기는 전력도 좀 같이 노려봅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말씀하셨네요. 네네. 그 건설주 섹터 내에서 조금은 이제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는 또 다른 매력이 있는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추석 지나고 10월 달, 11월 달 진행되게 되면은 연말 배당 시즌 다가오게 되고 그리고 9월 말경에 이제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이제 상장이 될 예정인데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또 밸류 관련돼 가지고 건설주 내에서도 매력 있는 삼성물산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쨌든 하반기 밸류업 계획을 공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전부 지금 한 9% 내외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거 전부 또 소각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자사 소각을 통한 세금 부담 없는 주가 부양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또 품절주 매력이 있습니다. 앞으로 소각될 예정이긴 하지만 자사주 플러스 해가지고 최대 주주 포함한 대주주 물량이 한 60% 정도 되기 때문에 또 품절주로서 매력이 있기 때문에 삼성물산도 하반기에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금리 인하 수혜 섹터, 건설 섹터 내에서 HD 현대산업개발과 삼성물산을 또 유망주로 꼽아봤고요. 자, 이번에는 제약바이오 안에서 알테오젠과 리가켄바이오. 알테오젠은 뭐 대장이니까 대장 네. 역할 쭉 해줄 수 있을까요? 네, 뭐 엔캐리 트레이드 이슈 있을 때도 24만 원까지밖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기대감이 크다라고 볼 수 있고 이제 추석 지나면 9월 23일 날 이제 키트루다 SC가 인상 3상이 이제 종료가 됩니다. 최근에 머크 같은 경우가 전년도에 대략 한 35조의 이제 매출을 나왔었고 지난 2분기 때 대략 72억 달러가 나왔습니다. 이 기준으로 갔을 때 대략 28년도에는 대략 한 60조에서 70조까지 성장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물론 이제 키트루다 SC가 이제 이번 인상이 종료가 되고 연말에 결과가 나오고 내년 상반기에는 FDA 승인이 나오면은 26년도 상반기에 풍목화를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판매를 하게 되면은 알테오젠은 여기서 마일스톤 기술료 수령이 대략 한 1.2조가 나옵니다. 그러면 알테오젠 입장에서는 26년부터 저 1조가 넘는 매출하는 이제 기업으로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28년도에 머크사가 대략 70조에 대한 매출이 나온다고 하게 되면 여기에서 SC 전환율이 35조입니다. 그러면 여기 따른 로열티가 물론 지금 시시각각 다릅니다. 의견들이 워낙 비공개이기 때문에 네. 1%, 5%, 만약에 5%로 감안을 했을 때 대략 1.2조.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는 그리고 ADC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일 수가 있는데 그리고 다이치 산교도 이번 에스모에서 에너트 ADC 관련해서 임상 관련된 기술 얘기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만약 이것까지 추후에 기술 수출 계약이 본격적으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대략 한 매출이 2조에서 3조가 나옵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16조인데 셀트리온이 지금 2, 3조로 통해가 2, 3조에다가 영업이익이 대략 한 6천억이 나오는데 지금 시가총액 40조입니다. 지금 16조고 그럼 앞으로 상방에 대한 여력이 적어도 70만에서 80만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동안 추석 이후에 결국 임상 이슈에 따라서 ADC까지에 대한 흐름이 나온다고 하게 되면 알테오젠은 9월에 좀 관심 있게 가봐야 할 종목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데 9월에는 더 또 강한 퍼포먼스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또 이슈를 말씀해 주셨고요. 또 리가켄바이오도 뭐 바이오의 핵심주죠. 핵심주를 딱 두 분이
하나씩 꼽아 오셨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뭐 임상 모멘텀이 좀 기대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술 수출에 대한 모멘텀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주요 종목군들이 어떠한 결과치를 만들어내는지가 결과적으로 다른 바이오들에게 굉장히 좀 긍정적인 투심을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하반기와 내년 초까지 해서 한 3개 정도 이상의 파이프라인에 대한 성과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플랫폼에 대한 가치가 좀 늘어나는 부분들, 또 ADC형 쪽에서 이제 이벤트가 터져 나왔을 때 해당 종목이 가장 좀 매력적으로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상승할 때 좀 특징이 있는데 60선 전으로 해서 좀 매수를 하면 상당히 좋은 기회를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꾸준히 줬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도 좀 내려왔기 때문에 이벤트를 좀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충분히 매력적인 접근 지금 가능한 영역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 종목으로 선택을 해봤습니다. 네, 60에서는 주요 포인트로 지금 자리에서도 충분히 매수 유효하다. 네, 핵심 주인 바이오의 리가켄 바이오 그리고 알테오젠까지 살펴봤습니다. 추석 연휴 이후에 주도 섹터와 그에 따른 유망주까지 찾아봤습니다. 부디 연휴 이후에는 시장이 제대로 된 반등의 힘을 가져가기를 바라면서 네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영훈 과장, 정태근 이사, 이화진 과장, 하창환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리 인하 시기 투자 전략 세워보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작은 종목, 스몰캡 종목 안에서 또 유망 종목 또 찾아보는 시간 준비해봤습니다. 리딩 투자증권 유성만 연구원 자리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본격적으로 말씀 들어보기에 앞서서 금리 인하에 대한 관심, 그 시기에 대해서 또 전략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죠. 또 증권가에서는 금리 인하 수혜주로 어떤 업종과 종목을 꼽고 있는지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용민 캐스터가 정리해드립니다. 미국이 9월 FOMC에서 금리를 최소 0.25% 이상 인하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제 어떤 섹터, 어떤 종목을 사야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죠. 인공지능 열풍으로 상반기 주식 시장을 이끌던 반도체가 8월 들어 주춤한 사이 금리 인하 수혜주로 알려진 제약 바이오주, 건설이나 항공, 자동차와 게임주 등에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금리 인하와 관련한 수혜가 기대되는 이러한 섹터들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어떤 종목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증권가에서는 건설과 철강 금속, 제약 바이오, 소프트웨어와 유틸리티, 미디어와 조선 섹터들을 긍정적으로 전망하면서 HDC 현대산업개발, 고려아연, 셀트리온, 더존비주원, 한국전력과 JYP엔터, HD 한국조선해양을 대표적으로 꼽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들을 선호한 이유 리포트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최근에 발행된 삼성증권 리포트부터 보겠습니다. 최선호주로 HDC 현대산업개발을 꼽았는데요. 하반기 금리 인하 모멘텀에 따라서 부동산 경기가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고 공사비가 급등했던 지난 2021년에서 2022년에는 분양 실적이 저조했기 때문에 업황 반등 시 가장 빠른 회복세가 전망된다고 분석하면서 선호주로 HDC 현대산업개발을 꼽았습니다. 이어서 NH투자증권 리포트도 보겠습니다. 선호주는 고려아연인데요. 경제 둔화 우려와 금리 인하 기조, 불안정한 국제 정세 등을 감안한다면 하반기에도 귀금속 가격의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중장기적으로 구리와 니켈 재련 생산 능력이 실적 성장을 이끌 것으로 보이고 3분기 실적 또한 2분기와 유사하게 견조한 실적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면서 고려아연을 선호주로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하나증권 리포트도 보겠습니다. 선호주로 셀트리온과 더존비주원, 한국전력과 JYP엔터테인먼트, HD 한국조선해양을 꼽았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가 단행되면 향후 추가적인 금리 인하 여부보다는 펀더멘탈에 더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익 비중이 증가하고 금리 인하를 기반으로 영업이익률과 같은 수익성이 개선되면서 이를 통해 PER이 상승할 수 있는 업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의 지속적인 수급 유입을 비롯해 반등 추세를 보이고 있는 2차 전지주는 왜 보이지 않는 걸까 궁금해하실 투자자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2차 전지주 중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지도 준비해봤습니다.
네, 지난 9월 3일 KB증권 이창민 연구원은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2차 전지업종 최선호주로 포스코퓨처엠을 제시했습니다. 앞서 7월 25일에 리포트로 같은 의견을 제시한 바 있는데요. 미국 대통령 선거를 2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의 승산이 높아지면서 2차 전지 섹터의 주가 상승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양극재 업종 내 가장 양호한 실적이 예상되는 점, 그리고 금리 인하 기대 확대, 전기차 수요 반등이 기대되는 점을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어떤 종목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살펴봤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리딩투자증권 유성만 연구원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조금 더 중소형주, 유망주로 포인트를 맞춰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는 주목받을 스몰캡, 바로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네, 오늘 딱 두 종목을 또 꼽아주셨는데요. 바이오주 내에서 마이크로 디지털, 그리고 최근에 사실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이 굉장히 부각이 됐었는데 좀 쉼을 주고 있는 감성 코퍼레이션도 그 힘을 받을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종목 마이크로 디지털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한번 뭔가 뭐라 그럴까요? 강한 좀 시세를 보여줬고 고점을 또 찍고 살짝 조정을 받고 있는 자리에 있는데 마이크로 디지털을 주목하신 이유가 좀 어디에 있을까요? 예, 그래서 제가 그 마이크로 디지털 보고서를 내고 나서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요. 맞아요. 일단 마이크로 디지털 투자 포인트가 뭐냐면은 조만간 이제 북미에 소재한 글로벌 업체랑 프라이빗 라벨링, 흔히 말한 OEM 공급 계약 및 기술 이전에 관련해서 네. 공식적인 계약이 이제 임박한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마이크로 디지털과 그 글로벌 북미에 소재한 글로벌 회사와의 본격적인 이제 협력 관계가 시작되거든요. 네. 그게 일단 첫 번째고 가장 큰 이벤트네요. 예, 가장 큰 이벤트고요. 네. 두 번째가 또 생각지도 않게 요즘 신흥 시장으로 떠오르는 인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인도에 소재한 그러니까 SII라에서 네. 이 글로벌 한 6위 수준의 CMO 업체입니다. 네. 여기가 또 유일하게 해외에서 미국 본토에다가 백신을 생산해서 공급하는 업체거든요. 네. 실제로 또 코로나 때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과 아스트라제네카가 생산한 백신을 여기서 생산하게 했고요. 네. 여기서도 이제 그 마이크로 디지털의 일회용 그 세포 배양백에 관련된 일회용 바이오 리액터에 관련한 우수한 기술과 그리고 그 가격 이거를 보고서는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마이크로 디지털 공장 실사까지 끝내고 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제가 가장 기대하는 북미양 글로벌 업체와 관련된 계약도 임박했지만 떠오르는 시장인 인도 관련된 이제 공급도 내년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네. 미국과 인도 그리고 요 두 가지 관련된 걸 바탕으로 글로벌 2위 시장인 유럽으로의 그 진출까지도 예상되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는 마이크로 디지털이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 실적과 성장 모멘텀 모든 걸 갖추었기 때문에 또 최근에 네. 이런 걸 대비해서 일종의 캐펙스 증설을 위한 그 자금 투자까지도 투자 유치까지도 완료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제 뭔가 있으니까 네. 본격적인 투자 유치까지 한 거 아니냐. 그래서 기대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마이크로 디지털을 추천드렸습니다. 본격적인 해외 확장과 더불어서 캐팔 증설에 대한 기대감까지 이제 더해지고 있는 예. 마이크로 디지털, 과연 성장판을 더 크게 열 수 있을지 주요 제품 바이오 리액터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주요 사업 내용도 좀 예, 살펴볼까요?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 그 바이오 리액터를 개발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일회용 그 백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마치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일회용과 정확히는 세포 배양기란 기계 네. 있지 않습니까? 네. 기계를 납품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일회용 그 바이오 리액터 백을 하는데요. 마치 그 복사기에 그 토너, 마치 면도기에 네네. 면도날 이런 것처럼 소모품. 예, 맞습니다. 네. 그 세포 배양기를 한번 팔 때마다 매출액이 크게 일어나고 그걸 한번 공급하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소모품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네.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기에 그 우수한 기술력으로 해서 이 일회용 그 세포 배양기가 공급되고 그에 따르는 일회용 바이오 리액터, 특히 요즘 가면 갈수록 네. 대형 바이오 리액터보다 일회용 바이오 리액터에 대한 이런 시장 수요가 늘기 때문에 네. 이러한 측면에서 마이크로 디지털이 이쪽에서는 글로벌 최고 수준이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좀 더 기대가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일회용 세포 배양기 이 시장 규모가 글로벌적으로 어느 정도나 될까요? 글로벌이요? 네. 여기 보면 이제 현재 지금 보면은
최근에 제가 보니까 글로벌 일회용 바이오 리액터 시장이 앞으로 연평균 23%씩 계속 성장할 네. 계획입니다. 그래서 원래 기존에는 일종의 다회용 스테인리스 바이오 리액터에서 일회용으로 점점 이 시장이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거 관련된 수요는 이제 북미, 유럽, 아까 말씀드린 인도 그리고 아시아 퍼시픽 시장 전체로 확대될 것이기 네. 때문에 앞으로 시장 성장의 규모는 무궁무진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지금 일단 성장에 대한 기대를 굉장히 크게 가져가는 예. 거잖아요. 말씀해 주셨다시피 북미, 인도 그리고 향후에 이제 유럽 시장까지에 예. 대한 진출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면 이제 하나하나씩 그 이벤트를 보내면서 실적적으로도 챙겨갈 수 있을지 사실 우리 바이오에 대해서는 실적 그렇게 크게 보지 않는다고 하지만 요즘에는 숫자까지도 기대하는 예. 이제 목소리가 높아지다 예. 보니까 그 전망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요즘에는 다들 이 투자자분들 눈높이가 높아져서 맞아요. 모멘텀도 성장도 있는데 실적까지 이 두 개 맞아요. 동시에 하다 그렇죠. 보니까 언제 나올지에 이런 대해서. 종목 찾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근데 맞습니다. 오늘 그런 거 두 개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요 여기 마이크로 디지털이 작년 2023년에 흑자 전환에 성공해서 영업이익 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죠? 올해까지는 영업이익 13억이 예상되는데 네. 중요한 게 내년부터 인도와 미국 관련된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하면서 내년도에는 매출액 약 260, 70억에 영업이익 약 70억 정도로 오. 실적이 크게 올라가고 특히 25년부터 시작이고 26년, 7년 갈수록 성장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인도 관련된 매출도 만약에 그 인도의 추가적인 또 네. 매출이랑 유럽 시장까지도 진출하게 되면은 앞으로 여기 숫자 실적과 그 성장 모멘텀 이 두 개를 골고루 갖췄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엔 지금 마이크로 디지털 시총이 약 2천억 좀 넘는 네, 네. 상황이지만 제가 보기엔 앞으로 더 크게 네. 더 주가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좀 요거는 단기간이 아닌 중장기적 관점에서도 네. 한번 투자해 볼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바이오에 대한 기대감도 높은데 그 안에서 향후에 높은 성장성으로 실적까지 챙겨갈 수 예. 있는 기대감을 가져가는 마이크로 디지털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감성 코퍼레이션도 사실 시총이 한 2천억 원대잖아요. 비슷한 이제 규모인데 투자 포인트는 또 어디에서 찾고 계실까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감성 코퍼레이션이 이제 스노우피크. 스노우피크라는 옷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어패를 하는 건데 원래 스노우피크가 일본의 프리미엄 캠핑 브랜드지 않습니까? 네. 근데요, 이제 이 브랜드를 빌려준 일본 본토에서 감성 코퍼레이션의 스노우피크가 흔히 말하는 한국에서 대박이 나고 해외 한국 오는 그 관광객들에도 인기가 좋으니까 일본 본토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진출합니다. 오. 예. 그러니까 이런 거 참 드물죠. 네네. 예, 그래서 일본 스노우피크 본사에서 그러니까 일본 전체의 그 스노우피크 캠핑 매장이 이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한국의 감성 코퍼레이션이 만든 스노우피크 어패럴이 이제 올해 말에는 일부 시제품이 들어가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오. 일본 스노우피크 캠핑 매장에도 깔리고 추가적으로 이 스노우피크만의 어패럴 매장을 또 추가적으로 만들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의류가 역진출인 거네요. 역진출로 오. 일본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네네. 두 번째는 이제 원래 감성 코퍼레이션이 좀 최근에 주가가 부진했던 게 중국 본토 관련된 확장이 느렸거든요. 네. 상해에 1호점을 오픈하고 나서 좀 현지에 좀 여러 이슈 때문에 확장을 못했는데 네. 그와 관련된 지분 정리가 올해 말까지 되고 내년부터 이제 중국 본토도 본격적으로 이제 매장을 확대합니다. 예, 그게 네. 있고 그다음 세 번째가 이제 대만 시장도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확장을 합니다. 아, 그래서 네. 제가 보기엔 한국, 일본, 대만, 중국 이런 동북아시아를 그러네요.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확장하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 한번 이제 감성 코퍼레이션도 한번 추석 끝나고 나서 네.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실적주였는데 네. 최근에는 살짝 기대에 이제 미치지 못하면서 주가가 꽤 많이 빠져 있거든요. 예. 실적 전망은 하반기에는 호실적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래서 일단 좀 투자자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이 옷 파는 업체들이요. 네. 1분기가 1, 2분기가 비수기인가 아. 봄, 여름이 비수기고 3, 4분기 가을, 겨울이 성수기인 게 왜냐하면 단가가 높아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여름 같은 경우에는 뭐 반팔, 반바지 옷값이 낮잖아요. 네. 근데 특히 4분기 겨울에는 우리 말하는 뭐 파카, 패딩 두꺼워지니까. 이러니까 네. 두껍다 보니까 옷값이 네.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1, 2분기가 이제 좀 네.
실적이 그랬지만 3, 4분기, 특히 4분기로 갈수록 좋아지는군요. 성수기가 오기 때문에 네. 실적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범아시아를 아우르는 감성 코퍼레이션의 확장과 더불어서 하반기는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네, 금리 인하 시기 우리 관심을 가져볼 만한 스몰캡 종목 안에서 감성 코퍼레이션과 마이크로 디지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유성만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국경제TV에서 연휴 끝나고 9월 19일 목요일이죠. 금리 인하 관련 특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국내 증시 향방에 대해서 오전 7시부터 장 마감까지 특집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풍성한 한가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